100만 원,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내 급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 예금주, 김순자. 나는 여의도 증권사 37층 통유리창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은행 앱의 이체 내역을 아래로 계속 스크롤했다. 2018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7년 84개월. 그리고 8,400만 원. 이건 어디까지나 고정지출에 불과했다. 나는 두 눈을 감고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3년 전 시어머니가 등급 입원을 하셨을 때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던 그 심장수술 선수금만 1,500만 원이었다. 나중에 몰래 알아보니 어머니가 입원했던 곳은 심장내과가 아니라 피부과였다. 기미 제거에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셨던 거다. 시누이의 저학연수 비용까지 합치면 어떨까? 밴쿠버 어학원 등록금에 생활비에 한국 들어오는 비행기표까지. 7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적게 잡아도 4천만 원은 좋게 넘는다. 그런데 그 아가씨는 지금까지 변변한 토플 점수 하나 받아온 게 없다. 매일 인스타그램에 셀카 하나 올릴 줄 알지? 남편 최준혁이 말아먹은 3번의 사업 실패까지 더해볼까? 첫 번째로 차린 카페에 2천만 원을 털어넣고 석 달 만에 폐업. 두 번째로 손을 댄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로 1,500만 원을 까먹었다. 세 번째로 손을 댄 무슨 코인 투자는 이제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휴대폰 액정을 책상 바닥으로 향하게 엎어두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초봄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고 한강은 잿빛 비단구름처럼 구불구불 흘러갔다. 나는 이 자리에 5년을 앉아 있었다. 주니어 애널리스트로 시작해 시니어 애널리스트를 거쳐 지금의 투자부 차장 자리까지 올랐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9시가 넘어야 퇴근하는 주말에도 밀린 이메일을 처리하고 접대 자리에 끌려가야 했다. 나라고 안 힘든 건 아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것보다는 그 인간과 그 시댁 식구들을 마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사에서 새벽까지 야근하는 편이 나았다. 서 차장님, 내일 아시아 시장 보고서 말인데요. 고개를 들어보니 어시스턴트가 서류 뭉치를 든 채 파티션 너머에서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거기 두고 가요. 나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를 냈다. 오늘 밤 안으로 내가 처리해 둘게요. 직원이 돌아간 뒤 나는 컴퓨터 모니터 우측 하단에 뜬 시간을 확인했다. 밤 8시 47분. 집에 갈 시간이었다. 용인의 아파트 단지는 어둠 속에서 마치 외딴 섬처럼 고요했다. 나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편의점에서 산 우유와 빵을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여자는 몹시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으며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 윤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34. 결혼 7년 차. 내 몰골은 44살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1204호 현관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현관에 산더미처럼 쌓인 운동화 물이었다. 최준혁의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7-8켤레나 되는 신발들이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었고 그중 한 짝은 아예 신발장 위에 뒤집힌 채 처박혀 있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맨들의 과장된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여보, 내가 불렀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나는 실내용 슬리퍼로 갈아 신고 길을 막고 있는 신발들을 발로 툭툭 치워내며 거실로 들어섰다. 소파는 텅 비어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 위에는 거칠게 뜯겨진 과자 봉지와 빈 맥주캔, 그리고 양념이 덕지덕지 묻은 치킨 배달 상자가 널브러져 있었다. 코끝을 킁킁거렸다. 그 기름진 냄새에 속이 메스꺼워졌다. 주방 싱크대에는 오늘 점심, 아니 어쩌면 어제 점심에 먹었을지 모를 컵라면 용기가 물에 퉁퉁 불어 있었다. 라면 국물 위로는 누렇고 탁한 기름막이 끼어 있었고 나무젓가락이 삐딱하게 꽂혀있는 그 옆으로는 곰팡이가 핀 반찬통이 나뒹굴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지며 지저분한 그릇들을 훑고 지나갔고
훅 끼쳐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내 얼굴을 덮쳤다. 화를 내야 마땅했다. 방문을 쾅 걷어차고 들어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35이나 먹은 다 큰 어른이 왜 자기가 처먹은 그릇 하나 설거지를 못하냐고 따져 물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분노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한 법인데 내게 남은 기력이라곤 밖에서 돈을 버는데 진작 다 써버린 지 오래였다. 설거지를 마친 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3, 4일은 좋기 묵은 반찬통 몇 개가 전부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깍두기는 이미 쉬어 꼬부라진 냄새가 났고 콩나물 무침은 시들시들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그 옆으로는 마시다만 소주병 하나가 뚜껑도 안 닫힌 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는 냉장고 문을 닫았다. 오늘 저녁은 그냥 시원한 얼음물이나 한 잔 마시고 치워야겠다.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아 들고 주방에 선 채로 꿀꺽꿀꺽 삼켰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위장이 찌릿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오늘 점심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샌드위치 반쪽으로 대충 때웠던 기억이 났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샤워 가운을 걸친 최준혁이 젖은 머리를 털며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왔어. 그는 고개 한 번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냉장고에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내일 마트 가서 장 좀 봐. 나는 쥐고 있던 유리컵을 꽉 틀어쥐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가 말했다. 주말에 갈게. 그제야 그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미간을 팍 구겼다. 주말. 그럼 난 내일 당장 뭐 먹으라고? 배달 시켜 먹으면 또 돈 든다고 뭐라 할 거잖아. 당신이 맨날 아껴 써야 한다며? 나. 그래, 내가 아껴 써야 한다고 했지? 내 한 달 월급이 450만 원인데 내 손에 떨어지는 돈은 100만 원도 채 안 된다. 나머지 돈은 전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그가 마지막으로 회사를 다닌 건 벌써 2년 전 일이다. 그 뒤로는 뭐 번아웃이 와서 쉰다느니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느니 새로운 비전을 찾겠다느니 하는 핑계만 대고 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사와 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다. 단지 바로 옆이 마트잖아.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그가 샤워 가운 허리끈을 신경질적으로 조여매며 쏘아붙였다. 명색이 남자가 동네 아줌마들 다 보는 아파트 단지 한복판에서 팥조각이나 들고 털레털레 걸어 다니라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는 안방으로 획 들어가 버리더니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텅 빈 주방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컵에 담겨있던 얼음물은 이미 다 마시고 없었는데 내 두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은 잠에 빠졌다. 꿈조차 꿀 기력이 없을 만큼 뼛속까지 지쳐 있었으니까. 하지만 새벽 1시 17분 나는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다.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휴대폰이 징징 울리는 진동 소리 때문이었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다. 짙은 어둠 속 최준혁의 베개마대 놓인 스마트폰 액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세상 모르게 코까지 골며 골아떨어져서 깰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액정 화면 위로 카카오톡 알림창이 떠올랐다. 어둠에 익숙해진 내 두 눈에 그 문장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박혀들었다. 여보, 오늘 명동에서 산 원피스 진짜 예쁘다. 다음에 자기 만날 때 입고 나갈게. 그 문장 끝에는 붉은 하트 이모티콘이 3개나 붙어 있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유진. 프로필 사진은 앳된 티가 나는 여자의 옆모습 셀카였다. 날렵하고 매끄러운 턱선과 크리스탈이 박힌 화려한 귀걸이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 하트 모양을 3초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심장 박동 소리가 갑자기 터질 듯 귓가를 때렸다.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커다란 북을 둥둥 치는 것 같았다. 여보. 그 여자가 내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다. 당장 멱살을 잡고 흔들어 깨워야 했다. 내 놈이 인간이냐고 따져 물어야 했다. 악을 쓰고 통곡하며 집안 살림을 때려 부수고 당장 짐을 싸서 이 집구석을 박차고 나가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눕고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이불을 끌어당겨 내 몸을 꽁꽁 싸맬 뿐이었다.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름 끼치도록 이성적이고 차가운 목소리. 너도 진작 알고 있었잖아. 안 그래?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최근 2년 사이 부쩍 잦아진 그놈의 동창 모임이며 갑자기 외모에 신경 쓰며 옷을 차려입기 시작한 것하며 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고 지문 인식 잠금까지 걸어둔 것까지 나는 그저 직면하기가 두려웠던 것뿐이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곧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었고 나는 무언가를 결정하기엔 너무나도 지쳐 있었으니까. 지난 7년의 결혼 생활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껍데기처럼 나를 짓눌러 왔고 내겐 이제 그 껍데기를 집어던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주말이 되자 시어머니 김순자가 시누이 최수아를 대동하고 난부차 우리 집을 들이닥쳤다. 나는 주방에서 점심상을 차리는 중이었다. 삼겹살, 깻잎, 양파, 마늘, 그리고 밑반찬 몇 가지. 오늘 아침 마트에서 장을 보는 데만 12만 원이 깨졌고 그건 당연히 내 신용카드로 긁은 거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아들, 엄마 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특유의 앙칼진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어머니 손에는 과일 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건 내가 지난주에 인터넷으로 시댁에 보내드린 산지 직송 딸기였다. 한 상자에 28,000원이나 하는 비싼 놈. 엄마, 웬일이세요? 최준혁이 안방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걸려 있었는데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표정이었다.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왔지. 어머니가 아들의 팔뚝을 찰싹 치며 애교를 부렸다. 그러더니 날카로운 눈초리로 거실을 쓱 훑어보고는 대뜸 미간을 찌푸렸다. 아이고, 보일러 온도를 왜 이렇게 낮게 해놨어? 가스비 아끼려다 내 금쪽 같은 아들 얼어 죽게 만들 작정이야? 나는 다진 마늘이 잔뜩 묻은 고무장갑을 낀 채 주방 입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머니, 벌써 3월이라 낮에는 꽤 따뜻해서요. 따뜻하긴 개뿔이 따뜻해. 어머니가 나를 매섭게 흘겨보며 쏘아붙였다. 내가 현관문 들어설 때부터 오싹하더구먼. 넌 그 잘난 돈 펑펑 벌면서 보일러 빵빵하게 트는 게 그렇게 아깝니?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온 시누이 최수아는 처음 보는 비싼 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털썩 소파에 파묻히더니 곧장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새언니 수아가 건성으로 툭 내뱉었다. 나 다음 달 어학원 등록금 내야 하거든요. 200만 원인데 이번 주 안으로 이체해 줄 수 있죠? 나는 멈칫했다. 지난달에 냈잖아. 그건 지난달 수강료고요. 수아가 눈을 치켜뜨며 혀를 찼다. 이번 달 심화반 등록금은 아직 안 냈잖아요.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200만 원. 이번 달 월급에서 전세대출 이자와 각종 공과금, 카드값을 떼고 나면 딱 우리 부부 한 달 생활비가 남는다. 200만 원을 당장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아가씨, 언니가 이번 달에는 좀은 무슨 놈의 좀,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끼어들었다. 너는 한 달에 기천만 원씩 벌면서 시누이 학원비 하나 못 내준다는 거냐? 우리 최씨 집안의 딸내미 가방끈 짧게 만드는 법은 없다. 나는 최준혁을 쳐다보았다. 남편으로서 뭐라고 한마디 거들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소파에 앉아 폰 화면에 코를 박은 채 입꼬리를 실룩이며 실실 웃고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표정. 지금 그는 유진이라는 여자와 카톡을 하는 중이리라. 여보, 내가 그를 불렀다. 그제야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왜 또? 아가씨 학원비 말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 그는 다시 폰으로 시선을 쳐박았다. 명색이 이 집 안주인이면서 그런 푼돈 나가는 것까지 일일이 나한테 허락받아야 해? 푼돈. 200만 원이 그에겐 푼돈이었다. 나는 주방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고무장갑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보일러가 빵빵하지 않다고 투덜거렸고 시누이 수아는 소파에 누워 낄낄거리며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고 있었으며 최준혁은 상간녀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오로지 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이 아파트에 서서 싸구려 다이소 슬리퍼를 질끌 끌며 내가 방금 썰어둔 생삼겹살의 비릿한 피 냄새를 맡고 있었다. 문득 이 모든 상황이 미치도록 우스워졌다. 이것이 내 결혼 생활이었다. 이것이 나의 지난 7년이었다. 은채야, 고기 타는 냄새 안 나니? 얼른 가서 뒤집어.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빽소리를 질렀다. 나는 뒤돌아 주방으로 가서 불판 위에 삼겹살을 뒤집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돼지기름이 사방으로 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뜨거운 불판 위에서 오그라드는 핏기 가신 고기들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불현듯 기묘한 감각이 전신을 휩쓸었다. 마치 나 자신이 저 불판 위에 누워 서서히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겉보기엔 그럴싸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속은 이미 새카맣게 타서 재가 되어버린 상태로. 점심 식사가 한창이던 중 최준혁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그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고 심지어 비장하기까지 했다. 개걸스럽게 쌈을 싸먹던 시어머니와 수아의 움직임이 뚝 멈췄다. 나는 어머니의 빈잔에 소주를 따르려다 손을 허공에서 멈칫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물었다. 최준혁이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몹시도 낯선 눈빛. 그것은 마치 벌레를 품평하듯 혐오와 경멸이 가득 담긴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순식간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떡 벌어진 입이 다물어질 줄 몰랐고 수아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는 쥐고 있던 소주병을 하마터면 바닥에 깨부술 뻔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새에 갈라졌다. 이혼. 내가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미친 소리 아니에요, 엄마. 저 진심입니다. 최준혁은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사람처럼 폰을 식탁 위에 엎어두며 당당하게 말했다. 저도 더는 못 참겠다고요. 지난 7년 동안 은채는 단 한 번도 제게 정서적인 위로를 준 적이 없어요. 맨날 돈 벌러 나간답시고 집구석은 팽개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로봇처럼 감정 없이 굴고. 저도 남자입니다. 저도 아내한테 존중받고 사랑받고 내조받고 싶다고요. 그의 어처구니 없는 개소리에 나는 실소가 터질 뻔했다. 정서적 위로? 하루 14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집구석 식구들 먹여 살리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면 설거지에 청소에 시댁 식구들 비위까지 다 맞춰줬는데 뭐 내줘. 그래, 그래서 어쩔 작정인데 시어머니의 말투가 교묘하게 누그러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최준혁이 숨길 수 없는 희열을 머금은 목소리로 나불거렸다. 이름은 유진이에요. 저한테 얼마나 끔찍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은채처럼 박으로만 놔두는 독종 여자가 아니라 진짜 절 이해해주고 다정하게 보듬어주는 찐 여자라고요. 잠깐만,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가 인상을 팍 썼다. 뭐가? 내가 주둥이로 나불댄 그 존중, 내조, 정서적 위로 말이야. 나는 들고 있던 소주병을 식탁 위에 쾅 내려놓았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서늘하고 차분했다. 지난 7년 동안 매달 어김없이 어머니 통장으로 생활비 꽂아 넣은 사람 누구지? 아가씨 학원비 꼬박꼬박 대준 사람은? 내가 사업병 걸려서 말아먹은 돈 3번이나 대출 끌어다 빚 갚아주며 똥 치워준 사람은 또 누군데? 뼈골 빠지게 뒷바라지 해놨더니 이제 와서 뭐? 내가 다정하지 않아? 이것 봐, 이거. 이래서 이 여자가 안 된다는 거야. 최준혁이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다. 입만 열면 돈, 돈, 돈.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따뜻한 사랑이라고. 지금처럼 영수증 들이밀면서 사람 쥐 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나와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기괴하고 묘하게 일그러졌다.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늙은 여우의 손익 계산이 끝난 것이다. 주녀가 어머니가 느릿느릿 음흉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유진이라는 아가씨, 집안은 좀 살만하냐? 장인어른 되실 분이 중견기업 회장님이에요. 강남에 빌딩도 세 채나 있다고요. 최준혁의 두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엄마, 유진이가 그랬어요. 은채랑 이혼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아버님 회사에 제자리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주겠대요. 나는 식탁에 앉은 채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내다버리고 더 비싼 호구를 드리겠다며 신나서 떠드는 모자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마치 내가 재활용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가구가 된 기분이었다. 그럼 새언니는 어떡하려고? 수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고소해 죽겠다는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언니는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틸 거예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꽂혔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얼음물을 집어들어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픽 웃었다. 콜, 내가 말했다. 최준혁이 얼빵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 이혼 해준다고. 나는 유리컵을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짓거리, 이제 지긋지긋하던 참이었거든.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굳어졌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니, 귀 열고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다. 앞으로 어머니 달마다 쓰실 생활비, 되게 잘난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수아 어학원 등록금도 되게 오빠한테 내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제 돈으로 메운 거 아시죠? 당신 아들이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거든 남은 전세금 알아서 토해내라고 하세요. 인연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너 아주 도끼가 바짝 올랐구나. 7년 동안 우리 최씨 집안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배은망덕하게 감히. 나는 길길이 날뛰는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불현듯 기이한 평온함이 밀려왔다. 지난 7년, 나는 가족의 도리라는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속아 눈이 가려진 당나귀처럼 뼈 빠지게 맷돌만 돌려왔다. 이제 그 눈가리개가 벗겨지고 나니 내 눈앞에 남은 건 피를 빨아먹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거머리 떼들 뿐이었다. 먹여주고 재워줘요. 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 지난 7년 동안 제가 이 집구석에 갖다 바친 돈이 총 얼마인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뻐끔거렸다. 제가 엑셀로 다 뽑아놨거든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 앱을 켰다. 어머니 통장으로 쏴드린 순수 생활비만 8,4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아가씨 유학비에 아들놈 사업 자금 땜빵한 것까지 다 합치면 최소 2억 원이 넘어갑니다. 2억, 어머니, 2억을 가져다 바친 게 어녀 산 겁니까? 수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새언니. 언니 지금, 수아야. 오늘부로 내 새언니는 뒤졌어. 나는 그녀를 향해 빙긋 웃어 주었다. 내 학원비는 알바를 뛰든 몸을 팔든 내가 알아서 벌어. 나는 뚜벅뚜벅 현관으로 걸어가 몸을 숙였다. 그리고 굽이 다 달아빠진 3년 된 내 낡은 구두에 발을 밀어 넣었다. 얘야, 서원채. 너 너무 충동적으로 이러지 마. 최준혁이 허둥지둥 뒤따라 나왔다. 내가 이렇게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줄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모양이다. 이혼은 이혼이고 재산 분할은 서로 이성적으로 합의를 해야. 재산 분할. 나는 허리를 펴고 일어서서 그를 똑바로 쏘아보았다. 내깟 놈한테 나눌 재산이 어딨어? 이 아파트 전세금 내 통장에서 나갔고 내 명이야. 밖에 세워둔 차도 내 돈으로 할부 다 갚은 내 명이고. 내가 그동안 3번이나 말아먹으면서 내 대출금 끌어다 쓴 거. 당장 차용증 써서 청구소송 걸어줘.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가 다시 벌겋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다. 아무튼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내가 죽고 못 사는 그놈의 이혼 쿨하게 해줄게. 그 잘난 강남 건물주 딸내미 유진이랑 백년해로 하길 바란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굳게 닫혔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분노도 치밀지 않았다. 그저 기묘할 정도로 홀가분했다. 7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대한 짐덩어리를 마침내 길바닥에 패대기 친 기분이었다. 서울가정법원 복도는 내 발소리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고요했다. 나와 최준혁은 법원 도장이 찍힌 이혼 확인서를 각자 한 부씩 손에 쥔 채 조정실을 걸어 나왔다. 깔끔한 협의 이혼. 재산 분할로 왈가왈부할 일조차 없었다. 애초에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 자체가 100% 내 피땀으로 일군 것들이었으니까. 법원을 나서는 내내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폰만 만지작거렸지만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웃음마저 숨기지는 못했다. 그 웃음을 보니 지독한 환멸이 밀려왔다. 7년 전 결혼식장 줄에석 앞에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어쩌고 하며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가 이제는 다른 여자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니. 판사가 이혼 확정을 선고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었다. 그는 내게 등을 돌리고 서서 목소리를 잔뜩 깔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역겨운 멘트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꽂혀들었다. 자기야, 도장 찍었어. 오늘 밤 파티하자. 자기가 끓여주는 삼계탕 먹고 몸보신 좀 해야겠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법원 정문을 향해 젠걸음으로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바깥의 햇살이 몹시도 눈부셨다. 햇빛 속으로 녹아들며 흐릿해지는 그의 형체는 마치 기나긴 악몽이 부서지며 흩어지는 것만 같았다. 잘 가라, 최준혁. 내 청춘 7년과 현찰 2억 원은 똥 밟은 셈치고 낸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해 줄 테니. 꽤나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래도 뼈저리게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다. 절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 내 삶을 불태워 희생하지 말 것. 나는 경기도 일산에 월세방을 하나 구했다. 아주 작았다. 12평 남짓한 1.5룸 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위치도 그리 좋지 않아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5분이나 걸렸고 건물 아래층은 시끌벅적한 상가 골목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내 공간이었다. 오롯이 나 혼자만의 공간. 이사하던 날 나는 혼자 캐리어 2개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텅 빈 방 안에는 전세입자가 버리고 간 낡은 매트리스 하나와 자그마한 냉장고 한 대가 전부였다. 짐을 내려놓고 창가에 서서 잿빛으로 흐린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전 시댁 식구들이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이었다. 그래, 나는 아직 그 방에서 나가지 않고 있었다. 최준혁이 동영상을 하나 올렸다. 나는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거실이 보였다.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내 손으로 직접 꾸미고 내가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았던 바로 그 아파트 거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골국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소고기 장조림, 김치전, 그리고 온갖 밑반찬들이 널려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다. 그 여자, 박유진이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콧소리 섞인 애교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거 제가 직접 푹 고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유진이 어쩜 이리 싹싹할까? 시어머니는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바구음을 지었다. 밖으로 나돌면서 돈이나 벌 줄 아는 그 독종보다 100번 낫다. 여자는 자고로 집안 단속을 잘해야지. 돈만 많이 벌면 뭐 하니? 옆에 있던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맞아. 유진 언니, 아니, 새언니. 나중에 나도 요리 좀 가르쳐줘요. 영상 너머로 호호거리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준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낄낄대며 덧붙이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우리 유진이가 최고지. 나는 그 동영상을 10번이나 돌려보았다. 그리고 화면을 확대했다. 식탁 뒤로 보이는 벽에 걸린 그림. 저건 내가 결혼 첫 해에 인사동 갤러리를 뒤져서 사온 작품이었다. 80만 원을 줬었다. 식탁 위에 놓인 그릇들. 저건 내가 신라면 세점에서 사온 한정판 도자기 세트로 한 세트에 120만 원짜리였다.
사골국이 끓고 있는 저 냄비. 저건 백화점에서 35만 원을 주고 산 르크루제 무쇠 주물 냄비였다. 지금 저 물건들은 만난 지 고작 몇 달밖에 안 된 낯선 여자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제대로 된 식탁 하나 없는 텅 빈 월세방에 홀로 서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가로 다가가 편의점 비닐봉지에서 캔으로 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꺼냈다. 4,500원짜리. 캔 뚜껑을 따고 단숨에 들이켰다. 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워져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서 빗무리로 번져 흐릿해졌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었다. 그저 너무 피곤해서였다. 나는 뼛속까지 지쳐 있었다.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고객들과 통화를 했다. 나는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일 속에 파묻혀 지냈다. 하지만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을 나는 철저히 못 들은 척 넘겼다. 서 차장님 이혼했대요. 전 남편한테 벌써 새 여자가 생겼다나 봐요. 그쪽은 벌써 재혼 준비한다던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켰다.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두었다. 시어머니에게서 17통의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단 한 통도 재생하지 않았다. 알림창에 뜬 앞부분 텍스트만 슬쩍 훑어보았을 뿐이다. 은채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사람이 근본을 잊으면 안 되지.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최준혁에게서도 3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시 얘기를 좀 나누자느니, 이성적으로 대화하자느니, 결혼 생활 중 생긴 공동 재산이 있지 않냐느니 하는 헛소리들이었다. 나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공동 재산. 지난 7년 동안 그 인간이 이 집구석에 단돈 100원이라도 보탠 적이 있던가? 나는 픽 웃고는 휴대폰을 서랍 속에 던져 넣었다. 일주일 뒤.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중이었다. 분기별 투자 보고를 절반쯤 진행했을 때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수신 거절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다시 울렸다. 또 거절했다. 3번째, 휴대폰은 여전히 끈질기게 울려댔다. 부장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서 차장, 급한 일 같은데 먼저 받고 와요. 나는 짧게 사과를 하고 회의실을 빠져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발작에 가까운 통곡 소리가 쏟아졌다. 은채야, 이번 달 생활비 왜 안 보냈니? 엄마 고혈압약 떨어졌어. 너 나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 김순자였다. 아니, 전 시어머니. 나는 3초간 침묵했다. 어머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이미 이혼했습니다. 수화기 너머가 멈칫했다. 이내 아까보다 더 악에 받친 곡소리가 터져나왔다. 이혼이 뭐 대수냐? 이혼하면 하루아침에 생판남 되는 거야? 내가 널 7년을 걷어 먹였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아.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조금 떼어내고 그녀의 발악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어머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요. 내가 말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전 며느리는 전 시부모를 부양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제가 매달 보내드린 생활비는 오로지 제 개인적인 호의였지 의무가 아니었다고요. 너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드시거든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초수급자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만 끊겠습니다.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복도에 선 채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7년 동안 온몸을 올가매던 쇠사슬을 끊어내고 생전 처음으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신 것 같은 기이하고 짜릿한 해방감 때문이었다. 회의실로 돌아간 나는 남은 보고를 완벽하게 끝마쳤다.
같은 시각 최준혁은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스마트폰을 끄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문자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떴다. 집주인이 보낸 통보였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별빛마을 아파트 1동 천리백사 호의 전세 계약이 다음 달 만료되니 15일까지 재계약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재계약을 원할 경우 인상된 전세보증금 차액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덧붙여 있었다. 그는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노려보았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1억 2천만 원. 당장 땡전 한 푼 없는 백수가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아니, 잠깐만.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채가 다 알아서 했었다. 애초에 이 집 전세금이 얼만지도 몰랐고 계약서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몰랐다. 그저 은채가 다 꾸며놓은 안락한 공간에서 대장 노릇을 하며 떵떵거린 게 전부였다. 그는 허둥지둥 은채의 번호를 눌렀다. 수신이 차단되어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흘러나왔다. 3번을 더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주방에서는 유진이 냄비 대신 전기밥솥에 라면을 끓이겠다며 덜그럭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밥솥의 백미 버튼과 잡곡 버튼조차 구분할 줄 모르는 여자였다. 번듯한 밥상 한 번 차려낼리 만무했다. 허둥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준혁은 갑자기 지끈거리는 두통을 느꼈다. 3일 뒤 신우이 최수아는 어학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최수아 수강생의 이번 학기 등록금 200만 원이 미납 상태이며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적이 취소된다는 경고 메일이었다. 수아는 귀청이 떨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오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오빠. 새언니, 아니 오빠 전처 말이야. 매달 꼬박꼬박 돈 보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내 학원비 어떡해. 소파에 넋을 잃고 널브러져 있던 최준혁이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다. 안 보낸대. 뭐라고?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혼해도 학원비는 대주기로 약속했잖아. 은채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최준혁이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짜증을 냈다. 내가 혼자 그렇게 굳게 믿고 착각한 거지?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거실에서는 유진이 폰게임을 하며 편의점 삼각김밥을 깨작거리고 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난장판에 전혀 관심 없다는 듯 그녀는 오히려 미간을 파쿠기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 집은 왜 이렇게 썰렁해? 보일러 고장 난 거 아니야? 얼어 죽겠네? 준혁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보일러가 고장 난 게 아니었다. 밀린 도시가스 요금 석 달치를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것뿐이었다. 다시 3일이 지났다. 나는 회사 1층 커피숍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서 사무실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회전문 앞에서 몸을 돌리는 순간 하마터면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다. 보풀이 잔뜩 인 낡은 점퍼, 헝클어진 머리칼, 퀭하게 파인 다크서클. 몹시도 궁색한 차림의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김순자였다. 나의 전 시어머니. 은채야. 그녀가 내 팔뚝을 덥석 부여잡았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만큼 억센 아귀 힘에 나는 흠칫 놀랐다.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산 게 7년이야. 무려 7년. 아무리 도장 찍고 남남이 됐어도 인간적으로 부양 의무는 다 해야 할 거 아니냐? 나는 내 팔을 틀어진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삐뚤빼뚤하게 깎인 낡은 손톱, 툭 붉어진 관절, 거칠고 쭈글쭈글한 나무 껍질 같은 피부. 7년 전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앞으로 내 친딸이나 다름없다며 다정하게 내 어깨를 두드려주던 바로 그 손이었다. 지금 그 손은 나를 멱살 잡아 끌어 그 지독한 무적행 속으로 다시 쳐넣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녀를 마주 보았다.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녀의 두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전 며느리한테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비수처럼 또박또박 뱉어냈다. 10원 한 장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나는 내 살을 파고든 그 앙상한 손을 가볍게 털어내듯 뿌리쳤다.
그리고 한 손에 커피를 든 채 빌딩 회전문 안으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그녀의 발악하는 울음소리가 쏟아졌다. 서은채. 이 양심도 없는 년아. 너 그렇게 독하게 살다 천벌받아.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붉게 손톱 자국이 길게 파인 내 팔뚝을 내려다보았다. 조금 쓰라렸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겪은 뼈를 깎는 고통에 비하면 이깟 상처는 목이 물린 자국만도 못했다. 2달 뒤. 최준혁은 1억 2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차액을 끝내 마련하지 못해 결국 집주인에게 명도 소송을 당했다. 판결은 너무도 뻔하고 간단했다. 기한 내에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 철거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명령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사는 낡은 구옥 빌라로 짐을 싸서 기어 들어가야 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그 낡아빠진 빌라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건물이었고 벽마다 시커먼 곰팡이가 슬어 있었으며 고장난 보일러는 돈이 없어 2년째 고치지도 못한 상태였다. 유진이 처음으로 그 집을 구경하러 온 날, 그녀는 좁아터진 계단에서 죽은 바퀴벌레를 밟고 말았다. 그녀는 귀청이 떨어져라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날 이후로 최준혁의 연락을 싹 다 차단한 채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준혁은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퀴퀴하고 습한 방구석에 서서 누렇게 바랜 벽지와 얼룩진 곰팡이를 쳐다보며 자신이 아주 길고 달콤한 꿈에서 뺨을 맞고 억지로 깨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꿈속에서 그는 군말 없이 돈을 벌어다 바치는 아내, 넓고 아늑한 브랜드 신축 아파트, 돈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누렸었다. 그리고 현실로 돌아온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신세뿐이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 예전처럼 며느리 돈을 뜯어내려 혈압 올라 쓰러지는 척 연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병이 났다.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혈관 질환이 발병해 동네의 허름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녀는 딱딱한 병상에 누워 누렇게 변색된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옆 침대 할머니가 며느리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또 통장으로 30만 원이나 붙였지 뭐야? 맛있는 거 사 먹고 몸보신하라고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 치고 우리 며느리처럼 효부도 없다니까. 김순자는 획 몸을 돌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아무도 그녀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 아들은 당장 입에 풀칠할 생계 걱정에 미쳐 있었고 딸녀는 알바 자리를 구하러 다닌답시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매달 칼같이 병원비며 생활비를 꽂아주던 그 전 며느리는? 그녀는 불현듯 은채가 가 시집왔던 그 해를 떠올렸다. 그때도 병원이었다. 그녀의 가짜 입원쇼에 깜빡 속아 넘어간 은채가 직장에 연차를 사흘이나 내고 병실을 지켰었다. 값비싼 과일을 깎아 대령하고 따뜻한 물을 떠다 바치고 퉁퉁 부은 다리를 밤새도록 주물러 주었다. 그때의 은채는 두 눈이 맑고 생기로 반짝거렸었다. 지금은 어떤가? 이제 그 며느리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신우이 최수아는 결국 어학원 학적이 취소되어 쫓겨났다. 번듯한 대학 졸업장도 이렇다 할 기술도 유창한 외국어 실력도 없는 그녀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라곤 편의점 야간 알바가 전부였다. 최저시급 9,860원. 매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꼬박 8시간 동안 카운터에 서서 진열대를 닫고 바코드를 찍고 무거운 음료수 박스를 날랐다. 그렇게 한 달을 꼬박 뼈 빠지게 일해봤자 세금 떼고 4대 보험료를 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180만 원도 채 되지 않았다. 그깟 돈으로는 서울 바닥에 번듯한 원룸 하나 월세 구하기도 턱없이 부족했다. 새벽 3시, 그녀는 라면 진열대에 기대어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폰을 끄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불쑥 인스타그램 추천 피드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떴다. 서은채. 그녀는 홀린 듯 화면을 터치했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3시간 전에 올라온 눈 덮인 설산 배경의 사진이었다. 스위스 융프라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새하얀 만년설을 뒤로하고 은채는 수백만 원짜리 몽클레르 신상 패딩을 입은 채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피드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살면서 이런 풍경은 처음이다. 댓글창에는 누군가 남긴 부러움 가득한 질문이 보였다. 은채 선배, 혼자 여행 간 거예요? 완전 멋있어요. 그 아래 은채의 답글이 달려 있었다. 자유롭다는 거 진짜 좋네. 수아는 화면 속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예전에 그녀는 새언니를 그저 돈 벌어다 주는 물주이자 기계쯤으로 여겼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도구 같던 여자는 수아 자신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훌쩍 비행기를 타고 유럽 여행을 떠나고 명품을 걸치고 파인다이닝에서 우아하게 식사하는 삶. 자신은 어떤가? 새벽 3시 편의점 구석에 처박혀 퀴퀴한 컵라면 냄새를 맡으며 손에는 진열대의 새카만 먼지가 묻어있지 않은가? 그녀는 억울함에 입술을 질끈 깨물며 카운터 위로 스마트폰을 신경질적으로 내던졌다. 최준혁은 완벽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매일 밤 그는 편의점에서 가장 싼 페트병 소주를 사들고 와서는 방구석에 처박혀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미친 듯이 들이부었다. 취기가 오르면 그는 어김없이 휴대폰 갤러리를 뒤적거렸다.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7년간의 흔적들. 웨딩 촬영 사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웃고 있던 은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자신의 모습. 함께 다녔던 여행 사진들. 제주도, 해운대, 서울 곳곳의 핫플레이스들의 두 사람의 발자취가 남아있었다. 그때마다 은채는 늘 코스를 완벽하게 짜고 미슐랭 맛집을 예약하고 렌터카를 빌렸으며 그는 그저 몸만 편하게 따라가면 그만이었다. 그리고 은채가 주방에서 요리하던 사진. 앞치마를 두르고 냄비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차돌 된장찌개를 끓이던 뒷모습. 카메라를 등진 그녀의 어깨선은 그지없이 포근하고 따뜻했었다. 만취한 그는 은채의 카톡창에 메시지를 미친 듯이 쏟아냈다. 은채야,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나 진짜 피눈물 나게 후회하고 있어? 제발 다시 돌아와 줘. 한 통, 두 통, 세 통. 그렇게 보낸 문자가 100통이 넘어갔다. 하지만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참다 못해 마지막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을 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수신이 차단되었다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다. 반년 뒤 나는 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공기는 변함없이 익숙했고 초겨울 특유의 알싸한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VIP 전용 출구 쪽으로 가 모범 택시를 잡으려던 찰나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섰다. 뼈만 남은 듯 앙상해진 몰골에 덤룩하게 자란 수염, 핏발이 선 두 눈에 며칠은 안 씻은 듯 꼬질꼬질하고 구겨진 롱패딩을 걸친 사내였다. 최준혁이었다. 은채야. 사포로 유리를 긁어대는 듯 기괴하고 쉰 목소리였다. 제발 부탁이야. 나한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이 남자는 한때 내 남편이었고 평생을 곁에서 함께할 거라고 믿었던 가족이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선 꼴은 그저 길바닥의 노숙자나 다름없는 낯선 타인에 불과했다. 초라하고 찌질하고 구제불능인 쓰레기. 내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파동도 일지 않았다. 최준혁 씨, 내가 불렀다. 그는 씨라는 단호한 호칭에 칼이라도 찔린 사람처럼 온몸을 흠칫 떨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스토킹하면 곧바로 경찰에 접근 금지 신청 넣고 고발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아주 무미건조했다. 그저 지극히 당연한 법적 절차를 고지하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나는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캐리어를 끈 채 VIP 전용 통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등 뒤에서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타여름이 들려왔다. 그가 맨바닥에 꿇어앉은 것이다. 서은채, 제발.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살려줘. 나는 멈춰 서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공항 로비는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몇몇은 걸음을 멈추고 혀를 차며 구경하거나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노골적인 수군거림이 귓가를 스쳤다. 저 남자 뭐 하는 짓이야? 바람 피우다 쫓겨났나 보네. 생긴 꼴 좀 봐. 여자분은 완전 벤처 대표처럼 생겼구만. 딱 봐도 남자가 진상짓 하다 팽당한 거지. 공항 보안요원들이 다가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그를 양쪽에서 거칠게 붙들고 끌어냈다. 나는 통로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등 뒤로 유리 자동문이 스르륵 닫히며 과거의 모든 끔찍한 소음과 찌꺼기들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석 달 뒤. 서울의 주요 경제지와 비즈니스 매체마다 동일한 헤드라인의 기사가 도배되었다. 전 RS 투자증권 시니어 애널리스트 서은채, 글로벌 사모펀드 파트너로 전격 합류. 아시아 태평양 시장 비즈니스 확장 총괄. 기사 메인에는 내 파트너 임명식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칼같이 떨어지는 최고급 블랙 슈트핏, 흐트러짐 없이 세련되게 빗어넘긴 머리, 한치의 의심도 없는 여유롭고 당당한 미소. 같은 날, 경기도 외곽의 한관할 지구대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다. 여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인데요. 어떤 미친 아줌마가 난동을 피우고 있어요. 원고 측 목을 조르려고 발악을 합니다.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했을 때 김순자는 아파트 보안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바닥에 볼썽사납게 짓눌려 있었다. 수백만 원 단위로 밀린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가압류 소송을 당해 법적 조정을 하러 불려 나왔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병이 터져 상대방에게 짐승처럼 달려든 것이다.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와중에도 그녀는 개거품을 물고 쉰 목소리로 발악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서은채 그 독한 년이. 그년이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그 누구도 미친 노파의 폐악질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야기의 마지막. 나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가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최고층 스위트룸에 앉아 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야경이 융단처럼 펼쳐졌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화려한 조명, 관람차의 네온 사인, 밤바다 위로 일렁이며 부서지는 수만 개의 샹델리아 불빛들. 나는 돔 페리뇽 샴페인을 한 병 땄다. 코르크 마개가 튀어오르는 순간 경쾌한 펑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렸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예전 직장 동료가 가십거리 뉴스 캡처 화면을 하나 보내왔다. 서 파트너님, 최준혁 그 인간 취직한 배달 대행 업체에서 회사 돈 횡령하다 걸려서 해고당했대요. 지금은 오토바이 야간 배달 뛰면서 입에 풀칠한다네요. 캡처 화면 밑에는 몰래 찍은 듯한 사진도 한 장 딸려 있었다. 싸구려 오토바이를 타고 등에는 커다란 배달통을 짊어진 채 헬멧을 쓴 남자의 모습. 서울의 어느 깊은 밤, 억수같이 폭우가 쏟아지는 도로 한가운데서 꽉 막힌 차들에 갇힌 채 홀딱 젖어버린 그의 표정은 넋이 나간 듯 공허하고 처절하게 피폐했다. 나는 그 사진을 딱 3초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폰을 뒤집어 대리석 테이블 한쪽에 무심히 밀어두었다. 차가운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의 야경은 살아 숨쉬는 명화처럼 눈부시게 반짝였고 나는 그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나는 허공을 향해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자유를 위하여. 크리스탈 잔 끄트머리가 입술에 닿았고 달콤하고 톡 쏘는 기포가 혀끝에서 경쾌하게 터졌다. 내 청춘 7년, 날려버린 2억 원, 뼈가 으스러지게 일했던 수많은 밤, 피눈물 삼키며 견뎌냈던 지독한 수모의 시간들.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나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 숨쉬며 가장 찬란한 이곳에 서 있으니까. 창밖으로 싱가포르의 짙은 밤이 아름답게 깊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